뭐가 잘 팔리는지, 요즘에 뭐가 트렌디한지, 어떤 게 마진이 괜찮은지, 초반에 상품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만 먼저 봐요. 하지만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품보다 중요한 건요, 바로 방향성이거든요. 부업으로 누구나 파는 제품은 이제 그만 1인 셀러로서 스몰 브랜딩 메가까지 궁금한데, 제가 처음에 로켓 그로스라는 걸 시작하게 될 때도 많은 강의를 듣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강사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를 해라 거의 대부분 조금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보통 반복 구매가 가능하거나 주방, 가정, 욕실용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판매가로 치면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이런 제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 팔리는지, 요즘에 뭐가 트렌디한지, 어떤 게 마진이 괜찮은지, 초반에 상품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만 먼저 봐요. 하지만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품보다 중요한 건요, 바로 방향성이거든요. 처음에는요, 저도 이런 제품들 했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주방용품이면서 판매가가 10,000원짜리 이하인 이런 제품들 저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은요, 되게 브랜딩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이 제품은요, 누구나 다 판매할 수 있고 경쟁사들이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판매는 해서 월 수익으로도 100만원 이상이 남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제품들은 저는 브랜딩이 되게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팔리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스몰 브랜딩화를 해서 메가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먼저 기획하는 게 가장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몰 브랜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품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마케팅을 잘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SNS를 잘하거나 뭐 유튜브 팔로워가 많거나 인스타를 잘해서 그런 걸로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내 브랜드가 뭘 고객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스레드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검색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가격 할인을 며칠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저희 브랜드의 검색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로 스몰 브랜딩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는요, 꽂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은요, 판매가가 50,000원 이하인 제품에는 잘 적용되진 않아요. 아마 쿠팡에서 구매하실 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 사시는데 고민 많이 하세요? 아마 안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가가 50,000원 이상인 제품들은요, 대부분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건 판매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저관여라는 것은요, 제품을 구매할 때 별다른 지식이나 개념 없이도 그냥 인기도순, 판매량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관여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브랜드나 기능, 철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해야지만 내가 구매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품들을 저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품을 소싱할 때는요, 저관여 상품이더라도 고관여 상품인 것처럼 만드는 게 사실 스몰 브랜딩의 핵심 전략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같은 소싱을 해도 판매하는 소구점이 달라지게 됐거든요. 처음엔 고객들이 제 제품을 구매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저희 브랜드를 검색하고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여정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화인데요, 차별화는 결핍을 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핍은 깊은 결핍과 얕은 결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결핍이든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을 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고민을 잘 해보시면 스몰 브랜딩이 아주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 자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요, 깊은 결핍이라서 가격을 그만큼 높게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얕은 결핍은요, 대부분 시간과 돈에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깊은 결핍을 건드려주는 게 되게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데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소싱을 할 때 스몰 브랜딩이 가능한 제품군이 있고 아닌 제품군이 사실 있어요. 제가 1인 셀러로서 스몰 브랜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품군들이 있거든요. 생활용품, 주방용품, 소비자가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이렇게 3가지 정도예요. 이런 제품들은 팔기는 쉽지만 브랜드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은데요. 이미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이런 물건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큰 브랜드에서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동시에 런칭해서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1인 셀러는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제품을 소싱하게 되는데, 그런 속도라면 관여도가 낮거나 결핍이 낮은 그런 제품들은 브랜딩화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몰 브랜딩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고객의 취향, 사용 경험, 선택 이런 이유들이 확실하다면 그만큼 스몰 브랜딩이 훨씬 쉬워요. 그런 제품이 매각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다들 브랜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비싸게 팔려고 브랜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시장에 가장 잘 판매하고 있는 1등 판매자의 제품이 되게 좋은 브랜드, 되게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그 제품은 가격 거품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곳엔 기회가 있는 거죠.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얘기는 원가 대비했을 때 그 브랜드 가치가 가격에 더 많이 녹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는 대부분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오프라인에서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 제품들은 그만큼 마진 구조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불 가게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보일 수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공산품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다 보면 보이는 그런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전부 다 마진 폭이 넓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장의 권리금, 유지해야 되는 인력, 인건비, 관리비, 매장 유지하는 그런 임대료 이런 것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온라인에서 1등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소싱할 때 오프라인 매장들 되게 잘 유심히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은요, 브랜드지만 가격이 되게 원가에 가깝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은요, 정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마진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소싱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브랜드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맘쯤에 브랜드 2개도 같이 매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매각이 정말 이커머스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같은 1인 셀러들한테는 말이죠. 매각을 하고 다음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시 매각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요, 저는 지속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커머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방식이 저를 4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사실 부동산도 샀거든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이커머스를 아예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매각을 해서 부동산도 취득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오픈카 타고 다니고 뭐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자산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뭐 차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부업으로 원래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쵸. 처음에는 부업으로 좀 편하게 쉽게 선택했어요. 저는 일단 1년 동안 3번의 브랜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으로만 거의 4억 5천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저도 되게 신기하고, 아, 이거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과분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브랜드 매각이 되게 어려운 영역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사실 매각을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이제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요, 브랜드 매각을 되게 어렵고 거창한 일처럼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브랜드를 매각한 게 아니라 상품을 매각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컵이 브랜드가 없는 것들, 이렇게 무지로 된 것들 많잖아요. 이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브랜드를 매각했다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잘 팔리고 있고 이제 브랜드처럼 보일만 했던 그런 상품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매각은요, 되게 큰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인 셀러도 할 수 있는 스몰 브랜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스몰 브랜딩이라는 건요, 상장 기업이나 뭐 수십억 매출을 내야지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3번 매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큰 이유는요, 바로 인수자의 수요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원래 이 이커머스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투자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러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통 1억에서 2억? 이 정도 선이 제일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온라인에서도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걸 권리금 주고 살려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요층의 금액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 잘 되면 권리금 받고 양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저는 권리금이 한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한번 투자는 해볼 만한데,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느낌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온라인 권리금으로 산정하자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각했던 그 수요층이 그 정도가 되는 수요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했을 때 가장 수요자를 찾기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수요는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커머스를 해봤는데 실패하신 분들, 세 번째는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다가 이커머스로 전향하시는 분들,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 투자하고 싶을지 생각해보면 사실 뻔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공인중개사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토지를 했거든요. 전문직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고 회사원들 되게 많은 울산이라는 지역인데, 대부분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단지에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대기업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정년되기 전까지 보통 얼마 정도 모아서 재테크하러 오시는지 아세요? 2, 3억? 오, 정답이에요. 저는 2, 3억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 정도 억대 연봉이 30대 붙어서 억대 연봉 받았다고 하면 10억 이상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3억만 모아도 내 집 하나 별도로 있고 2, 3억 정도 모으면 직장인으로서는 애들까지 키우는 상황에서요, 되게 많이 모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뭐 M&A라는 걸 하듯이 큰 회사, 좋은 회사를 사고 싶은 수요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해서 이커머스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죠. 매각 가능한 브랜드는 좀 어떤 브랜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 금액이 1억에서 2억이 평균 정도인데, 그 정도 금액을 선뜻 투자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온라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연해요. 오프라인 매장은요,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매출이 얼마 정도 될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신뢰를 쌓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첫 번째는 스몰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어 있던지, 두 번째는요, 판매되는 이유가 명확한 제품이던지, 세 번째는요, 문서화된 자산과 데이터가 확실히 있던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한 스몰 브랜딩, 이게 뭔가요? 확실한 스몰 브랜딩, 되게 막연한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브랜딩 이런 거 되게 검색 많이 해보거든요.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마케팅적으로 설명하고 뭐 세스 고딘 뭐 이런 어려운 막 철학자도 나오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쉽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스몰 브랜딩은요, 내가 만든 그 브랜드가요, 저희 대부분 요즘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들 되게 많잖아요. 내 브랜드의 월간 검색량이 월 300회에서 500회가 넘어가면 저는 이 제품이 스몰 브랜드화가 되고 있다, 자리가 잡혀져 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브랜드 월간 검색량 어떻게 늘리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SNS를 하든 간에 내 브랜드를 검색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컵을 판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스레드나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내가 팔고 있는 종이컵 브랜드가 똘기 종이컵이에요. 그러면 오늘 똘기 종이컵이라고 검색한 사람 중에 5명 뽑아서 우리 종이컵 무료로 나눠줄게. 어때요? 그러면 바로 검색해보겠죠. 그리고 캡처해서 나한테 자료를 보내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월간 검색량에 내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렇게 스몰 브랜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럴싸하긴 하네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스몰 브랜딩이 되게 막연한 게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브랜드의 제품을 어떻게든 소비자들,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이 검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 스몰 브랜드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판매 이유가 명확한 제품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싸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와, 이거 꼭 사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 브랜드 없이 그냥 중국에서 파는 거 그대로 떼와서 판매하는 제품은요, 잠깐 잘 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제품에 대한 확실한 니즈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경쟁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 제품 똘기 종이컵이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똘기 종이컵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얘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얘를 먹었는데 뭔가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쥐처럼 똘똘하게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의 뭔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이 컵으로 물을 먹으면 똘기를 한 번 더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요즘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뇌에서 생각되게 하는 거죠. 이 컵을 볼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종이컵이 아니라 스몰 브랜딩이 된 종이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든 간에 뭔가 각인될 만한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결핍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결핍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얕은 결핍과 깊은 결핍이 있는데, 얕은 결핍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영어 실력? 아니면 중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일본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되게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데, 덩치는 키울 수 있겠지만 키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기들한테 이거 먹으면 키 크는 영양제야, 그럼 어때요? 되게 깊은 결핍을, 욕구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요, 아토피가 거의 평생 낫기가 힘들잖아요. 아토피와 관련된 본인의 결핍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되게 깊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제품에 녹여내는 거죠. 얕은 결핍을 내 제품에 줄 것이냐, 깊은 결핍을 내 제품에 녹여낼 것이냐를 고민해보면 사실 가격을 훨씬 많이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깊은 결핍일수록 가격을 더 많이 올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드셔보셨지 않나요? 어린이 때 키 큰다는 영양제 빨간색으로 된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깊은 결핍을 사실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톤을 유지하면서 내가 똑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브랜드, 그러니까 그 제품의 역사가 되고 철학이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스몰 브랜딩이 되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상품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제품을 했는데 제품 하나가 판매가 계속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1인 셀러들은요, 제가 아까 부업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본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여기 1억 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을 사입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입하는 비용을 1,000만 원 썼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발주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발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쿠팡은요, 보통 정산이 거의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선정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빨리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조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면 선정산을 받든 대출을 받든 괜찮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부동산이 레버리지 많이 써서 망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쓰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산도 쓰지 않았고 대출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다른 강의 되게 많이 들었을 때는 이 제품 시도하고 저 제품 시도하고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시도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배웠거든요.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품 한 개만 하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한 개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남는데 돈이 없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제품 한 개에 대해서만 계속 SNS를 했어요. 저는 스레드라는 걸 많이 활용했거든요. 스레드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는 사실 촬영하거나 기획하고 하는데 되게 시간과 에너지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스레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글만 쓰면 되고 거기는 또 화법도 반말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 친구들이 저를 브랜드로 인지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브랜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브랜드의 월간 검색량이 1,500회 정도가 돼서 거의 3억에 가까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세 번째 조건인데요. 문서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디자인 파일,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소식 문서, 공장, 거래 계약서, 후기 수집 로그, 변동 원가, 이런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의 들을 때는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줘요. 그냥 원가 잘 체크하고 마진율 계산 잘해서 손해보지 마라, 광고 잘 돌려라, 이게 거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억 정도의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고 싶어요. 제 아이템을 잘 키워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1억 정도나 주고 살려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제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라고 해도 내가
내가 1억 주고 살 건데 어떤 판매자를 만나러 갔어요.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브랜드 시켜서 판매를 한대요. 미팅을 하러 갔는데 본인의 정보를 다 안 알려줘요. 막 왜냐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경쟁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 잘 팔고 있는지 이 상품 약간 알기 위해서 약간 도둑질 하러 온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정보 자체가 정리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매각하려고 만든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 신뢰를 쌓는 게 정말 힘들다니까요. 매수자랑 매도자 간에. 특히나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아예 모르는 지역에 살았고 평생 아는 사람이 겹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쌓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잘 정돈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매수자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잘 오픈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때 신뢰를 가지기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매각했던 사례가 PPT 자료로 제가 40장 정도를 정리해서 대면 미팅을 처음 했는데 그 대면 미팅 한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바로 받았거든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정리된 게 그때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매수하시는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왜 아무런 저희가 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렇게 가계약금 주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미팅을 했는데 이걸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온 사람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되게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문서도 준비해야 되고 되게 어렵다고 느끼셨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요, 어떤 제품을 권리금을 주고 구매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각각 한 가지씩이라도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신뢰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으면 분명 확률이 몇 배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막연하게 던지면 되게 어려운데요. 처음부터 매각을 기획하고 준비하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매각하게 되면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쿠팡 셀러들은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정산이 2달 정도가 걸리고 사실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드 타임이 보통 물건들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요 15일에서 2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번 달에 판매할 물건은요 최소한 한 달 반 전에는 주문을 해야지 이번 달에 판매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억 정도의 매출, 월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요 원가가 50%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이죠.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생산하는 한 달 반 정도의 비용, 2달 정도 정산되는 비용까지. 그래서 총 3달에서 4달 정도의 비용이 자본으로 있으셔야지만 월 매출 1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정산되는 금액이 2달치가 쌓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되게 커지기도 하고 권리금으로 받는 금액도 더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비싼 제품, K신증 있는 허들 있는 제품을 더 편하게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까지 스몰 브랜드 매각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